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를 비판하면서 과거 이른바 탄핵 대선을 경험한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예외로 전파되는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자,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최근 입장문도 내고요. 오늘은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외신 기자들, 그리고 오후에는 국내 기자들, 국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회견을 저렇게 야외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주장들을 좀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지금 당당하다, 당당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란죄 동의 안 한다. 자, 요 내란죄 부분은 향후의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 그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동의 안 한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내란이 어디 있나 이렇게까지 반박을 합니다. 특히요, 방금 들으셨지만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얼마 전이죠. 국회에서 계엄군과 관련된 사령관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대통령께서 비와폰으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소정평론가 두 분 나오셨는데 우선 김상일 평론가. 특히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앞서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발언 보면 이게 뭔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얘기와 이 곽종근 전 사령관들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대립하고 충돌한 상황.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요. 이게 그 대통령은 지금 결과론적인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표현을 썼던,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아듣게 만들었던 작전은 수행이 됐고
그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작전을 우리가 영상과 증언을 통해서 지금 다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상부의 지시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이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군 지휘관들이 무슨 자기의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서 끌어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그게 암묵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 작전을 해야 된다고 느끼게 했다면 예. 그거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론적인 변명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내지는 명령을 위해서 움직인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보가 지금 뉴스와이드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속보가 지금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자,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압수수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검찰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 관련 압수수색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속보가요. 자, 검찰은 우종숙 국수본부장 그리고 윤승영 국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자, 일단 체포조 관련된 내용의 압수수색이다. 그리고 국수본 책임자에 대한 전화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또 지금 다갈래로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는데 지금 뭔가 복잡한 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속보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손석 교수다. 특히 체포 채자도 끌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이 없다. 이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앞서서 봤지만 이 계엄군의 계엄군과 관련돼 있던 사령관의 진술들과 다릅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의 유상범 예. 법사위 간사가요. 예. 어떤 의혹을 이게 오늘 밝히냐면 예. 제일 먼저 이게 끌어내라 이 지시가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잖아요. 예. 이분의 그 변호인이요. 예.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소개로 예.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를 선임하고 예. 수사 초반에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들이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초반에 이렇게 진술을 해라고 조언하고 예. 실질 심사 직전에 일괄 사임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과연 이게 어떤 변호인이 처음에 선임돼서 어떤 경위로 예. 왜 이런 진술을 하도록 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저는 아마 이게 워낙 큰 사태가 터지다 보면 본인들도 이게 다 각자 어떻게 하면 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예. 변호사들이 많이 조언하겠죠. 예. 이런 경우에 책임을 위로 떠는 게 좋다. 예. 아니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이렇게 해주면 선처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변호사들 조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진술이 오염된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히 끌어내라는 거는 이제 특전사령관이고 예. 그다음에 체포조는 라인이 두 개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예.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예. 근데 명단이 틀려요. 특히 판사 김모 판사, 예. 이재명 대표 한쪽은 있었고 한쪽은 없었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이게 똑같이 토고령으로 이게 체포 명단이 있다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거나 예. 또는 대통령의 음성이 직접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체포 사항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한동훈 예. 전 대표 역시. 그리고 이제 체포 명단은요. 예. 또 이게 보면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 예. 그다음에 조지호 이 라인이 오잖아요. 현재까지 여인영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직접 체포는 게 채자도 진짜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너무 전문적인 거 전부 이게 카드라, 예. 전부 이게 전해 들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나온 건 없고 예. 대통령이 원래는 모든 대통령 행위는 문서로야 됩니다. 거기에 서명하고 이게 대통령 직인이 찍혀야 이게 효력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로 막 전화로 막 하면 이게 누가 어떻게 그 명단을 어떻게 체포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고 예. 하나하나게 복귀를 해보고 상식 맞는지 증거에 지금 따져봐야 지시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할 때 그 비화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비화폰 지금 그 서버나 이게 압수수색된 상태인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그걸 들여다보겠죠. 거기에 뭐가 남아 있는가.
근데 그것도 이게 예. 녹음이 안 되잖아요. 비아폰이 통화 내역은 있을 수 내용만 있지만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없는 거다. 따라서 이게 그 말만 가지고 음. 굳이 왜냐하면 이게 진짜 뭐 대통령이 체포지시 끌어내라 했으면 예. 끌어내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예. 경험까지 다른 사람이 따라서 이게 그런 행위는 없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항명을 했다 뭐 실패한 짓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자꾸 몰아갈 게 아니고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아니, 근데 충돌하는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윤상희 지금 평론가.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전부 다 바보로 이렇게 만드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지만 네. 그 체포조 관련 네. 뭐 수색 이런 게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수사하는 방향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체포영장이나 이런 데 기재된 공소장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은 정보가 우리 서 변호사님보다 부족해서 내지는 증언과 진술과 그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을 상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장하시는 건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로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말로만 했어도 군이 움직이죠. 대통령이 통수권자인데. 예.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해라고 했는데 아 이게 저기 명령서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하나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너무 서 변호사님의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죠. 저런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꺼내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발언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 또 다른 얘기도 오늘 꺼내놨습니다. 기자회견이 상당히 길게 그리고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보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지지도 않게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할 말이 많습니다.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 설명을 하실 걸로 봅니다. 자,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근 며칠 동안 저렇게 입장을 좀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도 있고 수사사항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소정 변호사. 변호인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글쎄요. 변호인 선임이 쉽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약간 시간을 두면서 뭔가를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변호를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겠다는 변호인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구인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예. 내라는 게 터무니없다. 예. 이런 이제 탄핵도 이게 반대 여론이 국민의 지지층이 꽤 많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또 평생 검찰로 왔고 예. 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검장 출신 중에 검찰은 뭐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홍일 이분도 중수부장이죠. 예. 그다음에 윤곽근 이분도 고검장까지 했죠. 예. 따라서 이제 검찰은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어떻게 선정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너무 많아서 구인난이 아니다. 우리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좀 이게 정예 멤버로 추리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진짜 전문가를 제대로 골라야 돼요. 실무 일할 수 있는. 예. 검찰은 이제 뭐 수사를 하니까 고검장 출신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예. 실제 그 헌재는 이게 서면 작업을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전문가들을 실무형으로 예. 상당히 그 많이 뽑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이 변호인단을 아마 복수의 인물들이 변호인단이 됐고 여러 명이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경찰 또는 공수처, 그러니까 이 공조본의 수사 상황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그렇죠. 탄핵 심판을 다룬 변호인단이 각각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각각. 왜냐하면 이게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총장까지 하고 예. 뭐 워낙에 측근들이 검사장 출신도 많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큰 변수가 안 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헌재 재판인데 예. 근데 최명성 이분이 비서관이 바로 직전에 비서관 됐잖아요. 예. 법률 비서관 예. 최명성 예.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 재판과
형사재판을 전부 다 한 예. 유일한 이게 분입니다. 이분이 법률비서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의 회장을 했고요. 예. 그쪽에서 이게 대거 젊은 변호사들이 아마 이게 도와주려 하고 아마 이분이 또 변호인 선정 이게 경험이 있고 예. 탄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명 이게 아마 실무 젊은 층으로 좀 이게 제대로 서면 작업할 수 있는 예. 이런 걸 이게 많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른바 탄핵 정국이 지속된 기간, 과거에도 벌써 2차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됐던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직접 나설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 있었죠. 방금 들으신 석동현 변호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자, 과연 이거는 어떤 헌법재판에 나선다는 건지 아니면 수사사항에 나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서겠다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추위 측에서 계속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요구하신다. 대통령 출석에 관한 저희 의견은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히 그 법정에서 반박을 하도록.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안 밝히셨는데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정을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김상희 변호가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외신 기자들한테 설명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변호인 구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직접 나선다.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걸까요? 직접 나선다는 것은 대중에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 본인의 변론을 일정 부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역사적 전례로 비추어 보건대 있지도 않거니와 예. 좋은 전례를 만들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기본적으로 지지자들이 선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지자들의 선동을 또 목적에 두고 한다는 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 상당한 파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로 자리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로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변호인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것저것을 의논하고 상의해서 좀 더 크게 그림을 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변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부분과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려는 참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헌재 심판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직접 나서서 본인을 위한 변론을 본인이 직접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건 이제 법을 잘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은 이제 보통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요. 그러면 안 나가대 변호인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탄핵 심판 그 변론에 안 나갔죠. 다 나갔죠. 노무현 대통령도. 일반적인 심판은 민사재판 절차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 권한적인 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근데 중요한 게 탄핵은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 형사소송법. 검사 역할은 누가 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가 해요. 그다음에 피고인 역할, 대통령이 피고인이죠. 그다음에 재판은 헌재가 합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공판 중심주의를 해서 모든 정인을 직접 공판장에 불러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이게 서류 가지고 안 돼요. 그럼 피고인도 나와야 된다는 뜻이네요. 원래는 이게 피고인 형사재판에 피고인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에 보면 한 번은 안 나가면 이게 두 번째 안 나가면 골석 재판이 되는데 한 번에 나가겠다면 기회는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재법이 두 번에 안 놓으면 골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류는요. 휴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형사재판할 때 이재명 대표가 FC 정인이 480명이죠.
선거법 그 간단한 게 50명이죠. 예. 정인을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돼. 예. 검찰에서 조서받은 거 안 돼요. 그 이번에 그 뭐 공조본인지 뭐 특수본인지 조서받은 게 있죠. 예. 이거 전부 이게 휴지입니다. 오. 이거는 가지고 이게 재판을 못 해요. 그럼 헌재에서 직접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동규 정인이 대장동에 어제 노가 12번 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용현 장관만 10번 이상 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특정 사람이 쫙 노겠죠. 계속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로 가서 변론을 그거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형소법에. 예.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재판할 때 보면 정인 다 하고 예.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해요. 아. 따라서 이게 모든 증거조사 정인이 다 한 다음에 예. 최후의 순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예. 정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직접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지금 소정 변호사도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변호인이 된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설명과 주장을 좀 해놨는데 그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계엄의 밤 12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로 넘어가는 그 상황. 뒤늦게 좀 알려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탱크 동원 준비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 건가? 준비를 한 건가? 이 얘기가 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엄령 선포가 된 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요. 처음에 군인들이 뭐 수백 명 정도 했지만 얼마 전에 경찰 쪽에서 이런 어떤 조사상에 나온 거는 1,500명 정도가 동원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받아서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일단 병력은 1,500여 명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장비 갖췄다 화기 등 그리고 뭐 3단봉 테이저 건너 그런데요. 실탄 10,000발가량이 일단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출됐습니다. 개인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일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10,000발가량을 준비했다. 그리고 군용 차량이 100대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헬기,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동원이 됐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계엄군의 병력 규모, 무장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게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져서요. 정보사 관련된 내용이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 국군 정보사의 판교 사무실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사령관이 있고요. 그리고 제2기갑여단장입니다. 여기 보면 전차, 장갑차 등 운영부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탱크 부대장인 겁니다. 여기에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북파공작원 이른바 HID 이렇게 표현되죠. 북파공작원 그리고 정보사의 특수임무요원들까지 30여 명이 이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이 탱크 부대장. 이 탱크 부대장 사무실에 있는데 제2기갑여단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파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인근이에요. 여기 보면 장갑차, 전차, 자주포 운용. 전쟁 발발 시 북 핵심 타격 임무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사령관, 여단장이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얘기 오늘도 좀 나온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성간이에 가서 성간이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김상희 변호사. 네. 일단 탱크 부대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유사시에 뭔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당연하죠.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네.
경위로 왜 거기에 있었는가 이게 네. 설명이 더 돼야 되고요. 그리고 HID 네. 그러니까 이 HID는 사실은 특수공작 요원들이잖아요. 국가공작원. 대기 상태인가요?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와 구성을 보면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고용이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국헌을 문란하려 그 헌법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의 어떤 작용을 문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규모입니다. 규모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고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 본인 말대로 뭐 한 몇십 명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다 제압하려고 하니까 1,500명이 필요한 거죠. 예. 그죠? 두 번째는 구성입니다. 전부 다 정예 부대들입니다. 예. HID, 특전사, 예. 정보사의 특임요원, 예. 그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은 다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지 않을 굉장히 기강과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굉장히 그 역량이 뛰어난 분들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인들보다는 굉장히 기강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작전에 동원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좀 잘못됐더라도 예. 명령을 통해서 모든 지휘 체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탱크, 헬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5.18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거리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유효한 어떤 진압 수단, 그거는 탱크입니다. 왜? 탱크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압감을 시민들에게 줘야 질서를 유지하거나 제압하기 수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는 결과론적인 변명 내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알려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계엄 선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알려진 사항과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보겠죠. 자, 손혁 변호사. 근데 탱크 부대장, 기갑여단장이 저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그리고 HID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예. 경위를요 예. 조사해봐야 되는데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김평론가님이 이렇게 충성심이 있고 기강이 있고 뭐 최정의 부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대가 대통령의 지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계엄이 필요한 비상국가잖아. 이 정도의 충성심 있는 최정의 부대가 체포를 했는데 체포를 한 명이라도 시도를 했나요? 저기 끌어내려는데 누가 끌어내려고 시도는 했나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대통령이 항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군인에게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게 예. 군인인데 군 통수권자가 계엄 선포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그 충성심 강한 군대가 아무도 안 따랐다. 예.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나라가. 그 보세요. 그러면 군인들이 다 지가 판단해가 나는 대통령의 계엄이 부당하니까 나 안 따라야 되겠다. 예. 이러면 이게 진짜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예. 제 말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인명에 피해가면 안 된다. 예. 진짜 누가 다치거나 누가 진짜 불의의 사망사고로 나시보시피 5.18처럼 그러면 큰일 난 정권이 바로 무너지고 바로 구속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랬잖아. 절대 인명 피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국회에 제압하려고 했으면 사단병력 몇만 명이 가야지 예. 어떻게 몇백 명이 가느냐 예. 이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걸 가지고 자꾸 확대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마치 엄청나게 그걸 계엄을 확대하려고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예.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에도 물음표 달아놨죠. 예. 물음표. 물음표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뭔지 왜 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럼 물음표로 탄핵 재판해도 됩니까? 탄핵 재판을 그냥 의문을 다 남기고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심인데 모든 거는 물음표로 남기고
탄핵부터 합시다. 2달 안에. 저거는 탄핵 끝나고 나서 수사해도 안 됩니까? 이래 됩니까? 제 말은 이 물음표를 예. 전부 깨끗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예. 탄핵해야 누구든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2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좀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군인들은요 5.18이라는 역사, 암울한 역사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예.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을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군인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 이게 위법하다는 느낌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 소극적 행위를 한 겁니다. 들어가기도 했고 창문도 깼습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들을 대통령은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역사적인 경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명이 더 문제라는 이 얘기는 불법적인 명령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는 물음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자,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예. 그 현장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모든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잖아요.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가 가지고 예.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죠. 예. 탄핵이라는 거는 이름이 무시무시할 수 있고 역사적인 어떤 암울함이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엔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집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서 뭔가를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개헌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 하필 햄버거집이냐 패스트푸드점이냐 여전히 풀리진 않아요. 밀실도 아닌 공개된 장소,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민주당 의원이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작할 때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서 얘기를 해야 도감청에 자기들이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붐비고 하니까 거기서 누군가 도감청을 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 때문에 저하고도 그 접촉할 때 밤늦게 이럴 때 모 전자상가나 뭐 이런 데서 보자고 사람만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그 공작의 기본 원칙이라 그러더라고요. 김사희 평론가. 그러니까 소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곳이 도청이나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굉장히 그 주목을 받거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많고 평이한 데서 하는 것이 위장을 하기 훨씬 좋고요. 특히 전현직 정보사령관. 그렇죠. 그 둘만 딱 들어간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아는 사람들은 저 2사람이 왜 있지라고 카메라부터 들이댈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요. 원내대표나 누가 다른 사람하고 둘만 있거나 이러면 사진 기자들이 바로바로 찍어요. 오히려 더 그건 주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진을 그냥, 안 찍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북한과 특사단으로도 가보고 장학금 회담으로도 제가 다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도청, 감청이 돼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는데 그 전에 뭐를 하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소음을 만듭니다. 그래야 이 도감청을 검사한다는 것도 안 들킬 수가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도감청이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 변호사. 근데 저는 저분이 그 별 4개가 맞나 싶어요. 지금 김병주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게 본인에게 진짜 중요한 회의, 본인도 국회의원 하다 보면 비밀 회의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럴 수 있죠. 항상 이게 시끄러운 롯데리아가 합니까? 저분에게 비밀 회의를 꼭 롯데리아 가서 저는 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롯데리아 사람 많으면 그럼 이게 대화를 아무리 목소리를 낮춰도 옆에서 이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요. 녹음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가 계엄을 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안가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오피스텔에 자기 집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청기가 미리 다 설치되면 모든 걸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 롯데리아에서 사적인 이야기니까 저것도 이게 대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저게 마치 뭐 저 롯데리아에서 모든 게 경험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 뭐 이 구속 상태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누구인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요. 뭐 전 청와대 경호처 근무도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그리고 포고련 초안을 작성한 거 아니냐 의혹받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계엄 상태, 계엄 포고련 그리고 아까 말한 햄버거집 그 회동 상태는요. 전이었어요. 전직 사령관. 그럼 엄격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손정표 변호사. 민간인 신분인데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계엄은 이제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면 그게 저는 월권이 불법이라 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군의 정통 계통에 따라 내려오던데 어떻게 보면 비선이 작용하면 그 계엄 저는 이게 과정에는 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저분이 그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이것도 이게 지금 아직 물음표잖아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그 제가 무조건 그냥 현장 국회 창문 깨고 들어서니까 탄핵하자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혹입니까? 이 민간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바로 이게 내란 목적하고도 연결되니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규명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만약에 저는 저분이 진짜 중요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그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그리고 전직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만났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여기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자, 과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판교 정보사 사무실의 저 인물들은 왜 그 시간에 모여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게 좀 설명되고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목받은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뭔가 행사를 했죠. 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로고가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키워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선 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켰던 6개 법안 관련된 논의가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권한 대행의 모두 말씀에서 언급했던 6건의 법률 공포안에 대하여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했어요.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화면을 정리해보죠. 일단 법안이 양곡관리법 쭉 나오죠. 그리고 국회 관련된 법안도 2개가 있어요. 6개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재가를 한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결정이 되고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죠. 민주당은 그동안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꺼내놨었거든요. 오늘도 뭔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이죠.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요거 남아있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조속히 공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공포하세요 라고 뭔가 얘기 꺼내놉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나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내란 부역으로 판단시 즉시 끌어낼 것이다. 탄핵 소추 이거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우선 손정표 변호사. 오늘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양국관리법은 시장의 수급 질서를 교란하는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죠. 그다음에 국회 정감정법은 우리 기업인들 있죠. 예. 영업 비밀까지도 그 요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게 악법이죠. 오늘 6개는 게 저는 당연히 거부권 하는 게 맞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김건희사 특검법하고 내란 일반 내란 특검법. 특검법인데요. 예. 이게 아마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예. 한덕수 대행은 이게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 그것도 그럼요. 거기서 왜냐하면 거부권 이게 행사한다. 김건희사 특검부터 이게 똑같은 내용을 4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도 이게 그 말도 안 되게 내란 단정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둘 다 거부권 할 거다. 예. 이게 아마 마지노선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때는 어떤 조치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치가 탄핵밖에 더 있겠어요. 탄핵 소추. 예. 근데 국회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이게 정부로 치면 법제처예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가. 근데 그 권한 대행은 일반 총리와 다르다. 예.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탄핵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탄핵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서 적용해야 그렇죠. 된다. 일반 총리하고 이게 다르다. 왜? 대통령을 대행해서 국가의 모든 임무를 보고 있으니 예. 신중하게 탄핵하자. 예. 이게 국회 입법조사제 2016년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표결에 들어갈 때는 그 표결 기준을 대통령에 준해서 높게 잡은 걸 적용한다 이 말씀인 겁니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예. 2016년. 예. 근데 뭐 학설은 대립이 있지만 중요한 국회잖아. 예. 그러면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또 이탈해야 되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그 여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못하는 게 예. 헌법재판관 3명은 어떡하죠? 그 누가 임명해야 돼요? 그게 더 급하잖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돼요. 근데 권한대행을 탄핵가가 정지시키면 근데 3명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게 저 공포 겁만 주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 우리 시킨 대로 해. 재판관 임명하라면 임명하고 예. 거부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예. 우리 시킨 대로 해. 이렇게 겁박하는 거죠. 한덕수 대행은요. 싸움 딱입니다. 싸움 딱이에요. 저는 이게 원칙대로 간다. 그래도 이게 민주당이 탄핵 어렵다. 왜? 200석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게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이 또 기약 없이 늦어지는 거죠. 자, 오늘 민주당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이 나왔어요. 일단 그 얘기도 들어보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어제는 권성동 대표가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던 그 주장은 이미 탄핵됐다. 김상희 평론가. 그러면 일단 오늘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단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단계가 2개의 특검법. 이게 좀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지켜보겠습니다. 최후 이른바 마지노선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건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마지노선은 내란 특검이라고 여기까지입니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면은 탄핵소추에 그렇죠. 들어간다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내란 피의자가 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란을 부역하는 행위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좀 시청자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제처의 성격이라는데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예. 한국의 의회에서도 저는 일을 했었는데 법제처는 행정부, 정부 산하고요. 입법조사처는 국회 산하죠. 법제처는 유권 해석을 하는 곳이고요. 예. 법을.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의회로 따지면 CRS라고 있습니다. 예. CRS. 그러니까 조사기관입니다. Congress Research Service라고 그래가지고. 뜻은 뭔가를 조사해서 의회 조사 서비스라는 의견을 주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에 대한 것을 예. 자료나 그 논리로 뒷받침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와 전혀 다르다. 다르다. 예.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전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전혀 다르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입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은 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권한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예.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와 민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일상의 행정 유지 아니면 긴급한 대응.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 권한 대응이라고 권한 행사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재해가 났습니다. 안 할 수 있나요? 예. 해야죠. 그래서 긴급한 대응. 세 번째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지금 상황이 어지러울 때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 공백을 메꾸는 그 정도의 권한은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예. 일반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판단은 또 각자마다 또 다른 사안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 예.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행정부와 관련된 거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은 거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오늘 6개의 법안을 저는 법안에 대한 거부 이런 거는 예, 권한 행사 하려고 대상에 합니다. 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사법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는 하면은 저는 과도한 민주성이나 정통성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예.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 공백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6명으로 이루어지고 6명으로 판결까지 간다면 선고까지 간다면 그거는 가처분 인용 상태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6명으로는 원래 심리도 원래는 예, 못하게 돼 있었는데 가처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적인 처방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한 보충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명까지 다 임명을 하지 못한다면 예. 적어도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양당에서 추천한 사람 1명씩은 보충을 해서 8명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뭔가 계속 선을 하나씩 놓고 있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요. 과연 그 선은 언제인 건지 이른바 2개 특검법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지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여야 주장과 의견이 대치를 하는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왔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용병이야. 지금 당대표도 용병이야.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 근데 해체대로 안 놔두고 겨우 살인하고 그 뒤에 들어온 거는 전부 용병이야.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한번 당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 당은 한국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도 없고 2번 탄핵한 당이면 당을 해체하는 게 맞죠. 한국 보수 정당은 한 번 붕괴됐다가 살아났는데 이 8년 만에 또 붕괴되고 붕괴되고 괴멸되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지금 전국 상황과 관련돼서 특히 여당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글로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두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것은 윤한 용병이 탄핵된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내네요. 보수 탄핵 아니다. 용병 탄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뭔가 선을 그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것 같네요.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비리 덩어리. 대통령 되는 거 말이 안 된다. 역시 비판적입니다.
그럼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뭔가 얘기한 것 같거든요. 요 얘기를 함과 동시에요. 다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당에 아직 오세훈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될 것. 자, 탄핵 정국이 끝난 뒤에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아직. 그러면서 그런데요. 과거에 탄핵 대선을 경험한 거는 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건 2017년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대선 경험 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때 탄핵선 치러봤던 경험이 있다. 근데 그 경험은 나밖에 없다 지금. 네. 만약에 열릴 수도 있는 조기 대선 그게 열린다면 나서겠다는 걸 지금 벌써 얘기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시장이긴 하지만 예. 중앙 정치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코멘트를 하고 메시지를 내오셨잖아요. 예. 저는 대구시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다음 대선, 조기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꾸준히 해왔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지금 정치 일정이 발생을 했고 사실은 모든 정치인 혹시라도 대선을 생각한 모든 정치인에게는 돌발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하게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계신 분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당에서 내쫓아야 된다. 레밍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한동훈 대표한테 그동안에 이제 시종일관 비판적이었는데 이번 이제 뭐 비상계엄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는 그 비난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원래 홍준표 시장이 이제 정치적 경쟁자들을 향해서 고운 소리를 안 하고 끊임없이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분이기는 한데 홍준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2017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 당시하고 유사한 상황이긴 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심지어 지금 수사기관에 의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혹은 그거를 엄호하거나 감싸면서 과연 국민들한테 대선에 나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건 같은데 마음이 급한 것과는 달리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못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어쨌든 그 조기 대선이 열리면 나서겠다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당내에서 이렇다 할 세력이 있거나 또 당내에 무슨 어떤 기반이 뚜렷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잖아요. 과연 뭐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님이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2017년에 후보가 됐고요. 지난 2021년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도 도전을 한 상황이었죠. 당시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등 다른 당시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영상 좀 불러보겠습니다.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자, 당시에 이제 경쟁자 관계였던 상황의 모습들이죠. 최수영 의원과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정치 격언에 예. 동남풍이 분다 싶으면 헛것부터 보이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풍 이제 그 제갈량이 나오는 적벽대전에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와 상황이 조성되면은 벌써 마음부터 앞선다는 게 이제 그 얘기를 빗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조기 대선의 징후들이 있잖아요. 아직 탄핵은 심리 중에 아직 착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통상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신중하게들 얘기해요 지금요. 했는데 한 발 예. 나갔어요. 왜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에서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대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서 안 계셔서 사퇴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대표직에 떠났어요. 지금. 떠났죠. 예. 지금의 당이 무주공산이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번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탄핵 이후에 당의 주류가 그 말하자면 똘똘 뭉쳐 가자는 이른바 단일 순혈주의가 지금 좀 팽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 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하방이라는 대구를 택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핵심 당원들, 즉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탄핵 대선 재수생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지층에 지난번처럼 밖에서 후보를 모셔왔는데도 내가 졌다라는 그 아마 뼈아픔 때문에 예. 이번에 빨리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대안이 내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번에 밖에서 이른바 용병, 업둥이 이런 거 안 된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있고 오세훈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는 자주 했죠. 해요. 아니 그 얘기는 요즘에. 제가 보기에 예. 본인 혼자만 얘기하면은 예. 이른바 한동훈의 무주공산에 따른 이른바 자기가 거기다가 말뚝박기라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 오 시장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지금 명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석에서 학교 동문이고 또 검사 후배고 그러니까 법조 후배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편하게 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 정도는 내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학 측면에서. 후배이고 같은 법조인이고 뭐 이렇다 이런 그렇죠. 걸 또 따지는 걸까요? 그래서 혹시? 저는 홍 시장은 이번에 정확한 메시지 하나는 그겁니다. 기선 잡기에다가 여기는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갈 테니까 예. 우리 당원들 괜히 밖으로 눈 돌리지 마라. 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 돼버리긴 했습니다만요. 가을쯤 정도 사항이죠. 8월 얘기가 하고 10월 얘기인데 8월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대구시장 관두고 돕겠다.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도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 총리를 맡겠다는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월입니다. 이거 상황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될 수 있다. 책임 총리 도입, 내각 전면 개편하라. 책임 총리 얘기를 하고 본인이 맡을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다고 오늘 이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총리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특히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시장을 관두고 갈 용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까 그럼 지금? 아니 저 소문이 정치권에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오면서 총리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총리 교체를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정치권에 놓은 소문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던지고 예. 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기억을 돌려보니까 그 시점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이 거론이 됐었어요. 아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나 심중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마 손들고 자처했던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검증할 수 없는 얘기였어. 근데 이제 책임 총리라는 건 아마 윤 대통령 구상 속에 없었을 거예요. 책임 총리는 상당 부분 이제 총리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예.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실 우리 헌정사에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책임 총리는.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런 구상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저 시점만 하더라도 다음 대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할 뿐이 아니고 대구시장은 이번 하고 그만둘 건데 그러느니 차라리 중간에 경로를 좀 바꿔서 총리 트랙으로 가서 국정을 좀 성공적으로 안정시키고 예.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서포트하면 대권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윤 대통령도 뭐 홍준표 시장의 의중이 어떤지 한번 연락을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월 달쯤에 전화했다는 건 왜냐하면 뭐 개각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그 후보자가 없고
무엇보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준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서는 당시 환경을 보면 인준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떤 흠결이라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치의 권한을 넘기는 뭐 책임 총리 이런 것까지는 아마 윤 대통령의 의중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뭐 이게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 검증은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본인 생각 속에는 대구시장을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는 다른 트랙으로 대권 경쟁에 나서보겠다 이런 이제 욕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니겠 싶습니다. 최수영 총무가 보시기엔 조 시점이죠. 8월, 10월인데 책임 총리 일권에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떠나서 책임 총리로 갈 의향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저런 얘기가 왜 본인이 저걸 했을까요? 저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봐요. 저 카드를 던져도 윤 대통령은 절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나누는 방식은 이른바 대연정, 그건 야당과 나누는 방식이죠. 그 다음 단계가 거국내각입니다. 다 그 정치 세력이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그 다음이 책임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그냥 총리만 인정하고 대통령이 나머지를 다 이끄는 이제 그 레벨 순위가 있는데 책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하고 자기 권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습니까? 본인이 야당의 모든 국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자기의 권한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깎고 법안도 다 그 하나도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 못하게 했다고 해서 계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 총리를 미리 이거는 아예 적법하게 권한을 나눠주겠다? 이게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 시점상 8월이면은 한동훈 대표와 아주 대립각을 극도로 많이 세울 때입니다. 당시 대통령도 각을 세웠고 홍 시장도 각을 세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일단 이 얘기는 본인이 지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정치 경륜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치 무대도 있음으로써 내가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애국심과 그다음에 이런 당파를 초월한 국정에 대한 내가 헌신성을 내가 보여주는 것 그런 목적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일종의 한동훈 견제용이죠. 한동훈은 아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뭐 비대위원장과 법무장관 했다는 것 외에는 대표로서의 그런 정치적 커리어가 없으니까 그것도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게는 선택지를 주는 거죠. 최소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명분이 될 수 있고 한동훈 대표보다는 클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확한 전략의 수죠. 근데 저는 홍 시장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이 안 받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정과 정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홍 시장이 대통령이 덥석 그럼 내가 당신이 내치하고 나는 국방과 외교만 전념할 테니 홍 시장이 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홍 시장은 정치 일정에서도 본인이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나가는 약간의 스케줄도 좀 차질이 빚을 뿐더러 2인자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차기 대권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 아마 생색내기용 내지는 명분 쌓기용의 그 타이밍상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아마 던진 카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당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원칙은 정했는데 못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권을 떠난 걸로 평가되는 인물들 이름까지 거론되고 뭐 초선 소장파 의원 이름까지 거론되고 그 사이에 또 중진들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복잡한 상황, 뭔가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인데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상황을 가지고 어제도요 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그 계엄 선포된 날 밤 상황이 또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당시 그날 밤에 국민의힘의 모습 영상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당시에 이 단체 대화방에서 오갔던 얘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국회를 모여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지금까지 논란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로 모였다라고 좀 알려지잖아요.
그럼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말들이 왔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 그다음에 해제한 가요까지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글들이 올랐다 그럽니다. 이 단체 대방에.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밑에 우선 보면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의원들 직결 장소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의총 장소가 어딥니까? 의총 열하는데 예결위원장 국회에 있는 예결위원장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들과 설명이 나갔는데 처음에 보시면요.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처음에는 국회라고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당사로 오세요. 당사로. 그러다가 다시 국회. 그것도 예결위장으로 오세요. 그러다가 다시 당사 3층으로 오세요. 계속 바뀌어서 장소 공지 문자만 8번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당사 다시 국회 당사 계속 왔다 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오락가락 또는 우왕좌왕인 거죠. 최수영 변호사. 네. 이건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이제 그 당에 말하자면 그 의원들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제 이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까지 도보로 10분입니다. 한 10분이면 이동해요. 빨리 뛰면 더 짧아지는 거. 뛰면은 제 경험칙상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로 모이라 그랬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안 쓴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해가 조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사전에 원내대표에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저는 고지를 했었어야 했다고 봐요. 상의를 하거나. 근데 지금 몰랐던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더라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대응하든지 뭘 했을 텐데 지금 저렇게 계속 바뀌었다는 거는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 자체가 이게 판단이 안 섰던 그런 당시 그 의원방에 한 2시간 정도 왔던 그 대화 내용들을 그 글들을 보면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다가 지금 또 상황이 국회가 지금 막혔어요. 그렇죠. 뭐 경찰이 막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게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라. 이건 대표가 모이라고 지시했다. 했다. 대표 명령이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명령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모인 숫자가 이제 18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국힘이 사실 당사가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맘만 먹었으면 5, 60명이 우르르 몰려가면은 또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라도 발빠르게 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TV로나 이런 상황들을 다 봤을 텐데 거기도 이제 밤에 보도 채널들 같은 거 다 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을 텐데 왜 이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꾸로 이 당사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본회의장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사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 사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안 쓰고 최소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건다 보는데 그나마 이제 한 대표가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18명이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의 사후적인 논쟁은 아마 요게 탄핵 국면이 좀 정리가 되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은 저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전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대화를 다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놀란 점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그 소통방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텐데 한마디라도 말을 얹은 의원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비상한 계엄 상황에서 그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다? 눈치를 본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원내대표 탓을 하거나 뭐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오락가락했다 이게 누구한테 핑계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헌법상의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그거를 본회의를 열어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서 국회의원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의총을 열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상황에서 무슨 의총입니까? 의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단이 안 서서 이 오락가락한 점도 있지만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린 게 아닌가 혹은 그걸 체크한 게 아닌가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그 소통방에서 나타나고 계속 의원들이 이게 메시지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하는데 공지 이외에는 그 어떤 입장을 밝히지를 않아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 다른 데하고 연락을 주고받느라고 제가 보기엔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앞서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가고 그리고 자당의 18명의 의원들은 당대표의 그런 명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진입해가지고 어쨌든 본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당사에 남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단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이 정치적 평가 혹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누구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헌법소의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내용들이 그 대화방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이제 알려졌죠. 내용이. 자, 그리고요. 이거는 오늘 있었던 일인데 여당의 의원들이 한 일부예요.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뭐 20여 명으로 소개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일, 결혼, 당선 트리플 기념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축하하는 자리예요. 뭐 이게 어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알려졌어요. 여당 의원 한 20명 정도 여기 이런 분들이 참석했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축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대화가 갔을 텐데 이런 질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권 시절에 광우병 파동 있었잖아요. 그때 뭐 시위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이런데 광우병 파동 때 혹시 계엄 검토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이 이래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일축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최종평 의원과.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실 정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집회, 시위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계엄 혹시 이런 거 질문 나오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인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 당시 여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2007년, 8년 그 사이였거든요. 예.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반성 직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반성하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 이후에 국정기조로 대폭 전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임기 초반에 1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남습니다. 30%, 40% 회복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중반 국정 동력까지 끌고 가는데 저는 이 오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에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제입니다. 어제 그 중진 의원 20명이 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 보수 진영에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서 지금 탄핵,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중에서 탄핵 안 당한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어쨌든 감옥에 갔다 오는 꼴은 치르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탄핵 소추됐고 그렇죠. 탄핵 소추되고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상징성을 갖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됐고 또 사실 이 정부에서 또 중용되신 분들이 또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중진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대답은 이거죠. MB가 그런 건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그때 그 헌법 질서라기보다는 그때 광화문 광장이 정말 광장의 정치 아고라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나는 국민의 말을 수용하는 정면 돌파를 했다. 대응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황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점이 큰 발언으로 보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던 물론 의미 있는 날이었지만 중진들의 생각들도 아마 좀 가다듬어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서 탄핵을 경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시에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사안과 관련해서 유영아 의원이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측근으로 통하죠. 들어보시죠.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굳이 수령을 뭐 늦게 하고 안 하고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쪽에서 정식적인 뭐 소환 절차 하면은 저는 예.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특히 뒷부분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수령했다 서류.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수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헌재 심판 관련된 내용 수령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 유영하 의원의 설명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요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 소추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게 이제 2017년 사항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의결서 바로 수령했습니다. 바로 수령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특히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유영하 의원이 설명한 당시에 바로 수령했다. 요 부분, 요거 글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남다른 느낌일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고 그 뒤에 또 이제 교도소에 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보수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어서 지금 상황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남다른 감회 같은 게 들 텐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도 사과를 그러네요.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뭐 개헌도 제안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범죄가 있느냐라는 게 이렇게 논란거리였어요. 물론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 등등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 사후적으로도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근데 이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어쨌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너무나 직관적인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핑계, 배변 이런 걸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뭐랄까요? 그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혹은 이제 비판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 싶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인 뭘 했다. 이런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을 좀 많이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인을 다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받아주고 또 일부는 그 증인을 기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처럼 탄핵 심판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이제 지연 전략을 쓰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유영하 의원도 우리는 당시에 바로 수령했다.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으로 지금 상황이 옳지는 못하다라는 걸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이거는 수사 상황과 좀 관련이 있어요. 약간 다른 결일 수도 있고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 주제 가보죠. 비선 3인방일까? 물음표. 지금 얼굴도 나와 있죠. 누군지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비선 3인방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체포됐었죠.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건진법사로 통하는 이 인물. 오늘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왜 받았습니까?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영천신당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건 없습니까?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형직 국회의원들과 교류 있었나요?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셨습니까?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으셨어요? 돈 받은 걸 인정하십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죠. 근데 1시간 정도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마 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질문은 많이 받았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관련해서 어떻게 언제 연락했니까 마지막 언제니까 뭐 이런 주제 얘기를 했으면 답은 안 했죠. 근데 지금 구속 심판을 받는 이유는 2018년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지방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래서 청구가 된 건데 사실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건진법사라는 이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대선 당시 캠프에 약간 참여한 걸로 알려지잖아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이게 더 사실 관심사입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그래서 등장하는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해서 이른바 법사폰, 전화기 세대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전화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컴퓨터와 장부 또 휴대전화 세대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일단 수사 범위에 대해서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한한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 만약 그 입수한 증거에서 뭔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 대목을 주목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내외와 직접 연락을 했거나 예. 그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행위에 저 사람이 개입한 게 드러난다면 그게 이제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이 좀 오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분이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운영했던 커버나 컨텐츠의 예. 고문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그 시점이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되기도 한참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거슬러 올라가네요. 상당한 이제 그 인연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건진법사는 그 주변에다가 김건희 여사와의 오래된 친분을 그동안에 얘기를 하고 다녔고 중앙지검장이 된 그 무렵부터 예. 이런저런 조언을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대선 때 공식 이제 대선 캠페인이 있지 않았고 약간 반개 조직으로 네트워크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비선 실세 논란이 나오고 무속인 논란이 나오니까 그걸 해체시키고 그만뒀어요. 앞서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를 방문했는데 어깨에 손을 대고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굉장한 이제 친분을 과시하는 예. 모습이 나와서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실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예.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등등의 접촉을 해오면 일절 응하지 말아라. 그 사기 행위다. 이런 공문을 기업들에 보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거네요. 예, 그 얘기는 그런 이제 조짐을 보였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그은 거고 그 뒤로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특별히 건진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워낙 오래된 친분이고 저분이 저렇게 그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분이 차려놓은 법당에 이 정관계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2018년도 영천시장 후보자로부터 그 정치자금, 정치자금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어쨌든 뭐 알선수재나 혹은 뇌물수수나 혹은 정치자금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얘기가 최근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앞서서 뭐 체포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 이분들도 같이 얘기가 다시 또 나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3인방,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선 의혹 3인방 이렇게 설명이 돼요. 지금 방금 보셨죠? 건진법사,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천공, 이분은 앞서서 뭐 관저 관련돼서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의혹이에요, 아직은 지금요. 그리고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이잖아요. 각각 다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목소리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한테 대통령 되기 떨어졌는데 정권교체이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 제가 2번을 갔다 거기에 2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 핵감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예요.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매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법사라는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요. 예. 이번에 긴급 체포된 또 영장이 청구된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예. 것입니다. 근데 2018년도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한참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소 평론가 이 세 명의 인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의 존재는 정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순서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천공이고 두 번째가 건진법사고 세 번째가 명태균이었거든요. 그 순서가 그렇게 순서가 근데 지금 조사받거나 지금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순서는 거꾸로예요. 일단 명태균 씨가 들어가 있고 지금이 건진법사가 이번에 지금 오늘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 구속 심사를. 오늘 뭐 이게 결론 나면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천공이 남는 건데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저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사실 정권 초반부터 정말 말하자면 정권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음험하게 그러니까 막 의혹으로만 남아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계속.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을 허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고 허약하게 만든 그 가장 주범들인데 사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번에 얘기하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당신은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통령 부부 팔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그리고 거죠. 건진 법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예. 위험하다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여권을 그 위협하고 여권의 그 정말 말하자면 지지율을 허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가. 정말 저는 이번에 이게 뭐 대통령 선거와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뭐 2018년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과정에서 저는 그 다시 한번 검증하고 밝혀질 거 밝혀져서 여기에서 이 문제는 끊어줘야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다시 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2심 재판이에요. 내용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내용 가보죠. 방북비 대납 인정 이렇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2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오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죠. 맹수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님이 간략하게 입장을 내셨는데요. 뭐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서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상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나타낸 건데 이게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잖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 2심은 조금 낮아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형량이 강합니다. 7년 8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요.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인정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최종 변호사. 예. 지금 관심을 더 끄는 거는요. 이화영 정지사 이 판결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금요. 그렇죠. 예. 2심까지 지금 유죄가 저렇게 나왔어요, 강하게. 네. 그럼 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받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겁니다, 지금 관심사는. 뭐 저는 이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통해서 2심까지 확인된 거는 예. 모든 것들이 증거로 다 인정됐고 모든 것이 사실이 확인이 됐고 재판부가 단 하나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 판결에도 104번인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는 이미 다 결론이 났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보고받았냐 보고받지 않았냐 그다음에 이화영이 보고했냐 보고 안 했냐 이것만 입증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부인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동안에 음주해인이 진술 세미나니 증거 조작이니 공작원 뭐 리호남에 대한 뭐 신빙성 여부니 많은 건 왔지만 재판부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처럼 방어 전략을 수정하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재판 전략을 바꾸든가 고비에 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탄핵 정국이 전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뭔가
정치권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뭔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인데 정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율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르게 많이 올라갔죠. 45%면은 50% 육박하는 것까지 갔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 대선 주자 적합도, 대선 주자 또는 지지율은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좀 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이거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계엄 해제부터 탄핵까지 신속하면서 굉장히 밀도 있는 대응을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제 중간층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유보했던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이유는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여전히 그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그런 어쨌든 중간층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 늘 이렇게 따라왔던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런 꼬리표를 아직은 떨치지 못한 건데 본인도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요즘에 그 여론 동향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뭐 대선을 거론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민 여론의 역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도로 본인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꺼리고 당에도 자제령을 내려놓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보고요.